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혜숙, 남기숙님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는 써니스카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3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뉴스로 좀 저희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터키 여행 중에 지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했었는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터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외교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작가를 꿈꾸던 20대 A씨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면 글을 찾주고 작가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40대 가해자 B씨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서 터키로 향했습니다. 네. 근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또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의 폭행, 성폭행, 감금, 또 성폭행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 A씨는 영사 콜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또 메시지를 또 어렵게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돌아온 답변은 직접 전화를 하든지 집주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해라 이런 또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석 달 뒤에 이제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제 부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좀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 해서 신고 4시간 뒤에 한국 영사관과 이제 현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지 경찰이 이제 잡아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23년 7개월형 에서부터 46년형까지 구형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예. 결국에는 현지 경찰관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 그 피해자는 한국 영사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구형 전후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문의했지만 급한 일이 아니면 메일로 보내달라 이런 답변을 받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사건 진행에 관해 여러 번 메일을 보냈는데 그런 답변들도 또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교부 역시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요. 변호사 선임이나 비자 발급, 범죄 피해 지원 등에 대해서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는 방문 상담 예약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영사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만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는 그 피해자 A씨가 한국에 있는 터키 대사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국적이 한국이시지만 터키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찾아가서 네. 그제서야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터키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 기록이나 그다음에 비자,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고 번역 사무소 관련된 것들도 사건 경위서를 번역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요. 결국 오는 9월 7일에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터키로 그 피해자분이 다시 갈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게 그 집주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한국 정부로부터는 개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지옥 같았던 터키로 향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이 사건을 대충 다루거나 한국으로 사건을 이관해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외교부 측의 입장은 또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생긴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찾는 게 재외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업무가 과중한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실은 우리가 해외에서 이런 사건, 사고, 범죄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면 정말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또 이제 그런 대사관, 영사관 같은 재외 공간인데 막상 이런 문제를 당하고 나면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저도 한 6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저는 가방 전체를 다 소매치기를 절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들 여행하시다 보면 있죠. 그런데 근데 그날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경찰에 가서 이제
그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경찰에게서 피해 조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월요일 날 방문이나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이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을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외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 대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 그냥 행정 그런 원칙만을 예. 강조하면서 이런 아쉬운 대응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외공간의 이런 영사 업무상의 매뉴얼 부재들의 문제 아니면 뭐 서로 다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사관은 그 영사관의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마인드랄지 이런 것들을 땅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는 것도 있고 예. 오히려 그냥 원칙은 원칙대로다 하면서 부실한 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소극적 대응이나 불친절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예. 이걸 최근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좋겠네요. 코로나가 종결이 되고 나면 여행 나가시고. 이런 해외여행 다니실 경우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런 영사조력법에 따른 이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정된 건 언제쯤입니까? 2018년에 제정이 됐고요. 네. 시행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유형별로요.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재외국민이 체포, 구금, 수감될 때 조력 범위나 예. 범죄 피해 시의 조력, 예. 재외국민 사망, 실종, 그다음에 미성년자 환자, 그다음에 해외 이난 상황 발생 시 이렇게 해가지고 6개,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 구체적인 그 해당 사안별로 조력의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범죄 피해 시의 영사 조력의 예. 조항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영사가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재국 관계기관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지금 영사관에서 네. 이 관계기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무도 조금 방기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보 제공이라서 예. 어찌 보면 정보는 제공할 테니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피해자분이 그 몫이네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또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예. 범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영사는 그 면담을 통해서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외교부 장관에 보고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외공간의 장은 그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수사 또는 재판 상황을 확인하고 알려줘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면 그 피해자 발언과 기사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예. 수사 재판 상황을 확인하고 알려줘야 하는 그 의무. 그러니까 어쨌든 1월 16일에 그렇죠. 시행이 됐고 이 사건은 3월에 발생한 그렇죠. 사건이기 3월이죠. 때문에 예. 영사조력법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죠. 해당 사항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의무에 좀 소홀했던 것으로 진짜 보이고요. 현지 변호사 선임이나 비자 문제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재판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영사의 그런 명시된 조력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판단이 거군요.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에 규정되는 건 보호 의무에 더 충실하라는 의무인데 이게 외교부 특유의 어떤 카르텔, 직원 보신주의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이것만 할 뿐 이렇게 또 소극적인 대응을 또 만드는 그렇죠.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재외국민 보호라고 하는 그 명제에 좀 충실해서 네. 재판 결과나 수사 상황들을 알려줘야 한다면은 그것과 관련한 사안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재외공간의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걸 얼만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사관의 문제인가 영사관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문제인가를 좀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도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터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가해자가 46년 최대 46년의 징역을 받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똑같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과연 그 남성이 46년형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주치 감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술을 먹고 잘못했다 이랬을 땐 또 감형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기간이 석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받은 기간이 사실은 뭐 절대 상대적으로 작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뭐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터키 같은 거는 최근에 경우를 봤더니 그 성폭행을 했던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징역 1075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처벌이 강한. 예, 특히 네.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보면 폭력, 예. 성범죄 그리고 살인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신보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행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잘 돼요. 우리나라 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해외에서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 뭐 대사관 같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차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영사 콜 서비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셔서 핸드폰을 키면 바로 문자가 쫙 와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대사관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위급할 때 어디로 연락하시고 예. 이러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의 그런 법 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그런 범죄에 대한 그런 좀 더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그래요. 외국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오히려 저도 뭐 일본이나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폭력을 당할 때 차라리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그 안은 미국 대사관 영토기 때문에 제가 담을 넘어서라도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폭력을 안 당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것이고 사실은 외교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현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랑 되게 가까운 나라라고도 그렇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충분히 뭐 형제 나라 뭐 우리와 같이 또 전쟁에서 또 같이 또 경험을 했던 나라로 그렇게 좀 유연하게 협상이라든지 이런 역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좀 외교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뭐 우리가 과거에 그 뭐 밀라노 철길을 걸어가던 영국 유학생이 트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총연사관은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분이 이제 그분 피해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영사관에서는 그렇게 뭐 다른 뭐 추가 수사라든지 재수사라든지 이런 요청도 하지 못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국격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인 거죠. 네. 지금 뭐 최성문 씨도 그 영사관 대사관 기본 행정 업무 처리는 잘하지만 그거 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신 분도 있고요. 이은숙님께서는 유학 중에 느끼신 거지만 대사관 도움이 쉽지 않았다. 뭐 자국민을 위한 도움이 많지 않았다. 지금 다들 자국민 보호와 대민 서비스 쪽이 행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오늘 중요한 뉴스가 두 개나 있는데요. 하나는 입양체계 개편안이 지금 어제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개편안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미애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반대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의 입양체계 개편안이 6월 30일 이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네. 작년 말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한 개편안 마련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개편안에 따라 이제는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이 됩니다. 네. 지금은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서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에 입양 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예.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 상담을 한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아동 보호조치 그러니까 입양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싱글맘이자 입양가족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재점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정부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입양기관이 70여 년간 해오면서 노하우가 쌓인 일을 손바닥 뒤집듯 개편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가 전부 구성돼 있지도 않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입양 대상, 보호 대상 아동 등을 공적 기구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김 의원은 성급하게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시도한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입양체계 현황을 전수점검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네. 개편안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 이제 입양을 주로 거의 담당을 했죠. 그러니까요. 뭐 홀트라든지 그런 이제 민간 기관들이 했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정부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모님과 함께 그 미혼모 그 시설을 지금 한 2003년 4년부터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양에 관해서 아동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입양 기관에서 할 때.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실제 그 2011년에 우리가 입양 특례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2012년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그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그렇죠. 이런 제도로 바뀌었고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더 유기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입양의 제도가 어떻고 저쩌고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입양이 꼭 이루어져야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양이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20만 명인데 주로 지금 최근에 입양되는 아동들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입양의 거의 대다수의 그 아이들이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혼모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가 저는 먼저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해외 입양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친부모를 알 권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사설 기관에서 입양을 할 때 친부모의 존재를 숨기거나 아니면 저도 좀 마음 아프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얼굴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를 봤을 때 좀 더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명 출산 제도가 보장이 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서 뭐 만 14세, 만 15세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됐을 때는 자신의 친부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혼모가 사실 굉장히 좀 꺼려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 미혼모의 신분과 그런 어떤 DNA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예. 아이가 국내든 해외든 입양을 갔을 때 그 아이가 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정말 부모를 찾고 싶다면 부모를 찾을 수 있게 그 아이에게만 공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뭐 어머니 입장에서도 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정법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 저도 보면 주변에서 해외 입양을 가셔서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해마다 많은 숫자가 국내에 들어오죠.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저는 이게 지자체가 담당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책임을 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그 사설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 정보가 굉장히 막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뭐 불에 탔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좀 정부가 담당을 해서 그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 체계를 좀 구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동이 부모를 찾고 싶을 때 부모 정보가 과연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에서 맞는 것도 좋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러면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김미애 의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김미애 의원 스스로가 그 싱글맘이고 그렇죠. 가족 그러니까 언니들의 자녀를 이제 그 상황상의 이유로 아이를 두 아이를 또 키우고 또 한 아이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싱글맘이 이제 입양 가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 그렇죠. 당사자로서 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더 그렇죠.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입양 체계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김미애 의원 스스로 이걸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아동을 위한 입양 체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이게 너무 급속하게 시행되면서 정말 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핵심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작년 이렇게 말에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지게 된 그렇죠.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실은 이 입양 체계 전반에 대한 그런 점검도 이루어지게 됐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그 아동복지법이 작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민간 체계에서 한 70년 동안 진행된 것을 공적 체계로 한 번에 옮겨져 온다는 건 실은 뭐 물적, 인적 뭐 여러 방면에서 좀 준비가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공공성 전환이라고 하는 의제로는 중요한 의제였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완전 체계 전환을 하는 건 뭐 시행 1년 뒤 시행이랄지 그렇죠. 이런 식의 유예 기간을 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은 6개월 만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걸 상담은 지자체가 하고 최종적인 입양 결정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해 이 주셨죠.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제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 위원회거든요. 근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열리거나 그마저도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 어떤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입양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조사랄지 심의랄지 그리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더 실무자들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게 공적 체계 강화가 결국 책임성과 전문성 모두를 담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도 지금 엄청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미애 의원이 있는 그 부산 지역만 해도 그 사례결정위원회가 3일 전에 조사한 결과 16개 그 구에서 16개 구 중엔 5곳만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과도기를 그냥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6월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김미애 의원 질의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도기에 있는 것을 시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과도기에 있다는 건 이제 그 친생부모가 입양을 보내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려면 지자체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담이 그 지자체에 상담할 창구는 그럼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냐. 그렇죠. 그 아동보호 요원은 그런 상담에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 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보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전문성을 강화시키거든요. 네. 근데 뚝딱 이제 사례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여기서 심의합시다라고 하면 그 책임성은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까지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거냐.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밀한 준비하고 시행되어 있는 것까지 마련이 된 후에 시행됐어도 늦지 않지 않았느냐. 저는 김미애 의원의 주장은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정은혜 네, 의원님.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헤이그 협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3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태어나서 되도록이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우선이고 그렇겠죠. 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지 못했을 때 사실 해외 입양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본인이 키우기보다 오히려 해외로 갔을 때 아이가 더 그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들을 사실 저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좀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과 지원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을 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차근차근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대책도 사실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자, 뉴스픽 오늘 정은혜 신보라 의원과 함께 아주 두 가지 뉴스가 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지요. 문재인 대통령은